이 고등학생이 1살짜리 아기를 3층 복도에서 던져서 살해했습니다. IQ가 59예요. 소리에 민감해서 컵이나 그릇을 던져서 이 깨지는 소리가 나면은 평소에 좋아했어요. 또 2~3살 아이들이 지나가면 넘어뜨린 다음에 울면 그걸 보고 또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등학교 학생의 엄마는 이 살인사건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형량은?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는데요. 2014년 12월 3일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하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요, 18살 남학생이 돌갓질한 어린 아기를 난간 밖으로 던져서 살해했습니다. 영상이 다 나왔어요. 목격자도 있고요. 또 범인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내려진 판결, 충격적인데요. 이 판결문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피고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키가 171cm, 몸무게가 111kg. 상당히 체구가 큰 거죠. 살해당한 피해자는 돌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걸음마 뗀 지 얼마 안 된 만 1세 한살아기입니다. 당시 상황이 긴박했어요. 복지관 3층 복도에 있던 이 피고인이 우연히 이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기 손을 잡고 복도 끝에 있는 5개 비상계단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아니, 애 엄마는 없었냐, 아기 엄마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놔둔 것도 아니고 잠깐 다른 데 보는 사이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급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 피고인은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아기 손을 잡고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엄마도 급히 따라갔죠. 그리고는 한쪽 팔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학생 왜 그래? 아기 돌려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기를 주지 않았고요. 둘 사이에서 이제 좀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피고인이 실랑이 하던 5개 비상계단 난간에 서서 양손으로 아기를 들어 올린 다음에 9.2m 아래 지면으로 던집니다. 그때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아기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아기를 급히 고신대 보건병원으로 옮겼지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인이죠. 당시 엄마가 비명을 질렀고요.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붙잡을 때 이 피고인의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복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양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잉잉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사람을 죽였다는 공포심 때문인가? 또는 후회 때문인가? 죄책감 때문인가? 수사를 통해서 이 피고인, 이 학생의 과거 행적 그리고 특이한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고인은요, 돌 지나도록 특정 사물에만 반응을 했고요. 또 집착을 했고 의사표현을 위한 발성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상당히 좀 심한 상태였는데요. 결국 3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고 정신지체 3급 장애 판단을 받습니다. 이때는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없을 때거든요.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자퇴해서 특수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언어치료, 감각치료 이런 특수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결과 간단한 지시에는 따를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도 파악을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 상태,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결국 2004년에 고신대병원에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에 특수학교에서 3년 중학교 과정 다 마치고 2013년에 고등학교 과정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일이 터진 건데,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요, 특수학교잖아요. 그 교실 안에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어울리지 못합니다. 보조교사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 도움 받아서 겨우겨우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각적 특성인데요.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유리컵을 던져서 깨지면 유리잔 깨지는 소리 있잖아요. 쨍그랑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를 넘어뜨려 가지고 아기가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가 누가 밀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울잖아요. 그 우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이거 판결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살인 후에 했던 행동 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싫다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즉 싫어, 뭐 나 안 좋아, 이거 안 할 거야, 뭐 그게 아니라 말 대신에 두 귀를 막고 인상을 쓰고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게 싫다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내용들도 판결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가? 아니면 아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우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끔찍하지만 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살인 동기, 범행의 이유는 미궁 속에 남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공격적인 걸 통해 가지고 뭐 괴롭힌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린애들이, 훨씬 더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놀리고 때리고 괴롭혀도 전혀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맞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도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답한 게 뭐냐면 이 특수교육을 통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이거 된 거, 이거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어느 학교 다녀? 학교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야? 이름은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답을 못해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건 정황 물으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조사받다가 갑자기 광고 노래를 부릅니다. 뭐 TV나 라디오에 있는 그런 광고들 노래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불러요. 혼잣말을 해요. 또 질문하는 경찰 눈을 못 맞춰주십니다. 이게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학교에서처럼 손톱 물어뜯고 심지어 조사받다가 자요. 옆에 있던 엄마가 대신 대답하는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 피고인이 유일하게 한 말이 아기 때렸어요. 아기 미안해요.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뭐 어쨌든 살해 행위에 대한 자백이나 반성 인정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바로 담당 특수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요 지금 이 조사받는 상황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기 미안해요, 아기 다쳤어요, 이 말은 뭐냐? 그거는요 자기 엄마가 너 아기 다치게 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 번 그 말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이 아기를 던지면 다친다 또는 죽는다, 이거 인식하고 한 게 아닙니다 라는 충격적인 이 담당 특수교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해도 사람 죽인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죠. 명백하니까요. 검사는 엄벌해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또한 사회와 격리해서 치료해야 한다면서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부착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요, 피고인은 무죄, 심신미약도 아니고 심신상실입니다. 정신감정 해봤더니 IQ가 59예요. 매우 낮죠. 자폐지수는 116입니다. 심한 자폐장애입니다. 그리고 사회지수, IQ는 지능지수가 IQ잖아요. 사회지수는 SQ가 있는데 37.5거든요. IQ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 적응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신체는 18살, 키도 크고 170 넘으니까 고등학생, 그리고 뚱뚱하고 체구 크잖아요. 그런데 정신 연령은 유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신 상실이다, 처벌할 수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무죄가 타당하냐,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견 남겨주시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적어도 정신병원이나 뭐 치료감호소나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사도 그렇게 청구한 거예요. 치료감호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도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폭력성이 없다고 봤어요. 즉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에 타인을 공격한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동네 아이들이 때려도 아무 반응 없이 맞고만 있었다. 그런 성향이다.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감호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정신감정의가 이렇게 본 거예요. 자폐성 장애인이 낯선 그 환경에 가면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행동장애 악화됩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다 항소합니다. 피고인은요, 아니 이거 아기 엄마가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놀라서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기 엄마 진술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반면 검사는 심신상실 아닙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설령 심신상실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감호는 해야죠. 어떻게 그냥 풀어줍니까? 이렇게 항소했고요.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치료 감호는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지만 확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황 보면 이거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 심신장애 상태이긴 하지만 똑같은 범행 저지를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라고 본 겁니다. 자, 여러 사람의 진술과 증언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피고인의 엄마입니다. 소리에 민감해서 컵이나 그릇, 형광등 이런 거 밖으로 던져가지고 깼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좋아했다. 또 두세 살 정도 아기들을 밀쳐가지고 엉덩방아 찢게 해서 울면 그거 보고 웃었어요. 그것도 좋아한 거죠. 그리고요, 1심의 감정이사, 정신감정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휴대전화기, 휴대폰 던져가지고 배터리가 분리되는 소리를 듣고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양치질을 하는 유리컵을 던져가지고 깨뜨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 집에서도 각종 유리 제품을 다 던졌다. 한 달에 두세 번이나 했다. 물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멈췄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 뚜껑을 창밖으로 던졌다. 미술실의 유리 모형을 창밖으로 던졌다. 도서관에서 유치원생을 넘어뜨렸다. 복지관에서 작업 실습을 하던 창문 밖으로 컵을 던졌다. 지나가던 여학생이 맞을 뻔했다. 방과후 수업 시간에도 유리컵을 창문 밖으로 던지려다가 제지당했다. 이렇게 유리 또는 사기 이렇게 된 물품을 창밖으로 던져서 깨지는 소리를 좋아했다. 위험하죠. 예, 불쌍하지만 위험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과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위험성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건 별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1심 감정의사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사물하고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다.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좀 소리를 들어서 듣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 부산대병원 가가지고 입원해서 정신감정 받았거든요. 그때 지키는 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환자 방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음식을 막 그냥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혼내고 지적을 해도 특별한 반응은 안 보여요. 그걸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산책 갈 때도 만지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다 만집니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체구가 커요. 아주 어린 아기면은 어떻게 통제가 할 텐데 집에서도 이게 집에서 안 됩니다. 왜냐면 키 171, 몸무게 111kg. 또 충동적인 행동하는 경우에 제지하기 어렵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부모도 계속 24시간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결국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치료의 어떤 가능성,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게 있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2심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폐장애의 어떤 고유한 정신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예. 다만 사회적인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 치료와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남자 자폐 환자잖아요. 남학생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0대 후반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자폐라고 해서 2차 성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성호르몬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니까 충동성,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가 있어요. 이런 치료를 하면 충동적인 이런 행동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치료가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인 치료 시설에서 가능하다. 자, 이래서 결국은 무죄는 무죄지만 치료 감호를 받아라 라는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우선 피해자부터 봐야 돼요. 소중한 아기잖아요. 만으로 돌 조금 지났습니다. 이 아기를 잃은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가족들 심정이 어떻겠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심정이 어떻겠느냐, 심지어 이 엄마는 영원한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내가 그때 손잡고 있었으면, 내가 그때 거기 안 갔으면, 내가 그때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내가 잠깐 다른 데 보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심지어 밀고 당기고 하다가 신랑이 하다가 던졌어요. 던지는 순간부터 봐가지고 떨어지는 것까지 다 본 겁니다. 이 순간 이후 이 엄마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기 힘든 일이 된 게 아닌가. 또 그 남편도 있고요. 또 다른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친정엄마, 친정아빠, 시아버지, 시어머니.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이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 오로지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거냐. 그리고 또 복지관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관이었는데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법의 원칙이죠.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심신상실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형벌도 없다. 대원칙입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 유족의 고통 어떻게 하는가. 너무도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발생한 비극,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살인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과장도 없이 촉소도 없이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